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채널을 애정하며 늘 하루의 마지막을 사연과 함께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혼 사연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연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그런 사연입니다.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였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첫 만남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시모 혼자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과수원을 가꾸고 계셨어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 속에 자란 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어느새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화가 났던 것은 동서와의 차별인데요. 결혼 초에는 이런 갈등이 생겨날 거라곤 상상도 못할 만큼 시모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셨어요.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리 며느리는 변호사야. 대학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하여튼 똑똑하다니까? 라며 으쓱거리고 했습니다. 친척 모임만 가면 저를 앞에 세워놓고 자랑하시느라 바쁘셨고요. 솔직히 그때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명절 때 일이 많아도 참을 수 있었어요.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저는 모녀관계 못지않게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29살에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들어보니 부모님들도 모두 의사로 가족 전부가 의사인 집안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서는 정말 화려했거든요.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만으로도 시모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우아했고 웃는 모습도 품이 있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동서의 등장 이후 시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모든 환대는 동서만을 향하더라고요. 동서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달려나간다 싶더니 동서의 손을 잡고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윤서야, 고생했지? 병원 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사람 살리는 일 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기 앉아서 쉬어야 해. 저는 동서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숨 돌릴 틈도 없이 주방에 밀어넣더니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저는 동서에게 인사를 할 겸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나오는 저를 발견한 시모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너는 지금 바로 윤서 먹을 전 좀 부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서가 오고 처음 지내는 명절이니 시모가 좀 더 배려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5년 전 처음 시댁에 왔을 때 비슷하게 환대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가 끝나면 동서도 어련히 와서 일손을 거들겠지 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급하게 만류하셨습니다. 아유, 안 돼, 안 돼. 윤서야, 앉아 있어. 네가 무슨 부엌 일을 해.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윤서는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 그 귀한 손 다치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저도 법원에서 일하는 손인데 제 손은 귀하지 않은 건가요? 명절 전 부치다가 손대는 건 괜찮고 동서 손 다치는 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저도 못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혼자 주방에서 음식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도움을 주긴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무거운 국그릇을 들고 나르고 접시를 나르고 수저를 놓고 다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시모는 동서의 옆에 앉아 음식을 권하기 바쁘더라고요. 윤서야, 이것 좀 먹어보거라. 너희 친정에서 명절에 제사 지내니? 다들 의사시니까 바빠서 음식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시려나? 그렇기보단 부모님 모두 교회 다니셔서 차례 자체를 안 지내세요. 그래도 음식은 몇 가지씩 해먹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자주는 못 해먹었어요. 다들 명절 때도 바쁘셔서요. 그렇지? 집안 대대로 사람들 병 낫게 해주느라 바쁘신데 이까지 차례가 뭐가 중요하겠어. 얼른 먹어. 있을 때 먹어야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동서를 챙기는 와중에도 저에겐 온갖 심부름만 시키기까지 했어요. 물 좀 떠와라. 김치가 부족하다. 동서가 배추전을 잘 먹으니 더 가지고 와라 등 마치 제가 식모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입맛도 떨어지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 식사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그쯤 되니 그저 빨리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겨우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물기를 닦으며 나오는데 동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에게 신모가 큰 명품 종이 가방을 내밀더라고요. 윤서야, 이거 받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가방 하나 샀어. 거기 안에 영수증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무나. 마음에 안 들기는요.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어요? 이거 비싼 브랜드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시모에게 선물만 드려봤지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노, 배신감, 씁쓸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어머님 좀 너무하시더라. 아무리 동서가 시집 오고 첫 명절이라고 해도 온종일 나만 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 명품 가방도 그래. 나 시집 왔을 때는 물론이고 지난 5년 동안 내 생일날 선물 한 번 주신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명품 가방까지 주는 건 뭐야? 당신 입장에선 섭섭하겠다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엄마가 재수 씨한테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걸 따지고 들 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 가방 많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나만 가방 많겠어? 동서도 볼 때마다 가방 바뀌던데 뭐. 이건 가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기분 문제라는 거 몰라? 알아. 나도 아는데 나한테 이래봤자 뭐가 달라져?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차라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신도 가방 사달라고 해. 그러면 되잖아. 남편은 별것도 아닌 문제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도 그냥 입을 닫아버렸고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시모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남편에게 서운함이 있었는지조차 잊히는 사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또 차별을 받으며 온갖 일은 모두 제 몫이 될 것이 뻔했던 터라 시댁 자체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에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여보, 이번 추석엔 좀 도와줘. 설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 알았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남편은 제 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니 그날도 할 일이 산더미더군요. 어차피 제가 할 일, 저는 서둘러 일을 시작했고 남편도 약속한 대로 많은 일을 돕진 못하더라도 주방에 있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잔심부름도 해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힘쓰는 일을 시키며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오전 10시쯤이 되자 동서가 피곤하다는 듯 눈을 비비며 시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당직을 서서 피곤하다고 말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모는 동서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모셔갔습니다. 부랴부랴 이불까지 새로 갈아주며 푹 쉬라는 말이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저도 시댁에 오느라 새벽까지 재판 준비를 했는데 헛웃음이 다 났죠. 슬슬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는 사이 부엌 아래 손을 베이고야 말았습니다. 꽤 깊게 베였는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황급히 수돗물에 손을 씻으며 시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손이 베었는데 소독약이랑 밴드 어디 있어요? 아니, 큰 상처도 아닌 것 같구먼. 소독약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밴드는 찬장에 있어. 알아서 붙여. 그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괜찮냐는 말 또한 당연히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혼자 찬장을 뒤져서 밴드를 찾아 붙였습니다. 다친 곳이 욱신거렸지만 그 누구도 제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기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동서가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 물을 마시러 왔어요. 그러다 그만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황급히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러다 유리 조각이 아주 살짝 찔린 모양이더라고요. 있는 힘껏 짜내야 피가 찔끔 나올 정도로 가벼운 상처였는데 동서는 갖은 엄살을 부리며 으악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서의 고함 소리에 시모가 달려왔고 급하게 동서의 손을 잡고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저에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던 구급상자를 꺼내와 동서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과잉진료의 현장이 따로 없더군요. 소독약부터 발라야 해. 혹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유리 조각이 남아있으면 큰일인데. 어머님,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도 네 손은 귀한 손인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떡해. 수술도 해야 하고 그러잖아. 한바탕 입으로 극성을 떨어준 시모는 정성스럽게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시고 심지어 연고까지 발라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서의 손을 치료해 준 시모는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본다 싶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니? 얼른 유리 조각 치워야 할 거 아니야. 참았던 인내심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더 참았다간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손 다쳤어요. 제가 여기에 일만 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동서는 쉴 동안 저만 온종일 주방에서 일만 하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젠 칼에 베어서 아직까지 아픈 손가락으로 유리 조각까지 치우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시모는 제 말에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잠시 후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별? 이게 차별이야? 그리고 너랑 윤서랑 같니? 같은 사자라고 해도 급이 다른 거 아니겠어? 윤서는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 아니니 그런 집안 외동딸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이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온몸을 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처럼 무시당하는 직업도 아닐 뿐더러 여태껏 제 고생들이 떠오르며 그 분노는 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난 5년 동안 어머니 쌓아온 정을 생각해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도요. 어디 나가면 직업으로 무시당하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설사 제가 백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취급 더는 받고 싶지 않아요. 보아하니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니 쓸데없는 언쟁하지 않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일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에 던지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동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슈누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탔어요. 남편은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대충 분위기를 살피고 저를 따라온 모양이었죠. 남편은 말없이 제 떨리는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바꿔 앉았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건이 있고 이틀 뒤 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모의 닭달에 다 함께 모여 동서의 생일 축하 자리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거하게 한 상 차려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또 모든 일은 또 제 몫일 테고 이젠 그딴 하녀짓거리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 굳이 갈 필요도 없었죠. 축하할 마음도 없었고요. 시모와 동서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지만 급한 사건을 맡아 못 간다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를 비난하는 시모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문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얘, 윤서 생일인데 진짜 오지 않을 거니? 바쁘다는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가족 생일은 맏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당연히 무시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내가 너 이렇게 속 좁은 애인 줄은 또 처음 알았구나.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네 동서 생일에 오지 않을 수가 있니? 바쁘다는 말도 다 거짓말인 거 안다.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추석 때 그 사건 이후 갑자기 바빠진다는 게 말이 돼? 하여튼 맏며느리가 돼서 그리 속이 좁아서 어째? 네 동서가 많이 섭섭해하고 있으니 당장 연락해서 사과나 하거라. 참고 또 참다 폭발한 것을 보고 속이 좁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 낭비만 될 테니까요. 그 뒤로도 오는 연락에도 전 제대로 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번엔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서의 생일은 무시했지만 시모의 생일은 차마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까진 화가 났을 뿐이었지 정말 조령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시모가 평소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셔서 고급 안마의자를 알아봤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그동안 잘 못해드린 것도 있고 해서 남편과 상의해서 구매했어요. 직접 가서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
택배를 보내드리기로 했죠. 생일 당일 저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모의 생신이니까요. 미리 배송 설치해둔 안마의자가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괜한 너스레를 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안마의자 어때? 집사람이 엄마 허리 안 좋다고 고심해서 고른 거야. 아직 안 해봤어. 그런데 이런 거 효과는 있니?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닌지 몰라. 시모의 말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보다 더 당황한 남편은 어떤 말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동서가 콧소리를 내며 시모에게 다가가더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인데 필요한 거 쓰세요. 상품권? 어머나, 50만 원씩이나 넣었네.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우리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니까. 같은 며느리가 주는 선물인데 반응은 어쩜 그렇게 다른지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자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화장실을 다녀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은 시모와 동서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요즘 재테크 같은 거 하세요? 재테크? 나야 뭐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전부지. 윤서 너는? 저는 부동산이랑 주식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거든요. 좋은 투자처? 네, 제 선배 의사분이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하시는데 수익률이 엄청나요. 지금 투자자를 좀 더 모집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지금 투자하시면 1년 내에는 1.5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이미 투자했고 부모님들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제 변호사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1년에 1.5배 수익? 그것도 확실하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투자 얘기하세요? 지원아, 윤서가 좋은 투자처 알려준다는데? 어머님,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특히 큰돈이 오가는 거라면 1년에 1.5배 수익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때 동서가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은 투자 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법쪽만 아시고. 의료 바이오 쪽은 원래 수익률이 높아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게, 지원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괜히 우리 윤서 민망하게. 제가 변호사예요. 투자 사기 사건도 많이 다뤘고요. 이런 식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게 대부분 언니, 제가 의사인데 제 선배 의사분이나 동료들을 속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그래, 윤서 말이 맞아. 넌 변호사지 투자 전문가도 아니잖아. 윤서는 집안이 다 의사니까 이런 쪽 정보가 정확할 거야. 하물며 윤서 부모님들도 투자하신다는데 집안 대대로 의사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투자하겠니? 하여튼 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통을 깨고 그러니? 됐다. 너는 그냥 괜히 아는 척하려고 들지 말고 집에나 가. 두 사람이 저를 완전히 일자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게 황당했어요. 변호사인 제가 뭘 알아도 동서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도 그 투자건이 이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동서가 시집 온 이후 제가 당해온 서러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나 앞으로 어머님 댁에 가고 싶지 않아. 명절도 그렇고 어머님 생신 때도 그렇고 말이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 내린 거야.
오늘 어머님 보니까 계속 나 무시하고 동서랑 차별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분명 나도 폭발하는 순간이 올 건데 그렇게 심한 꼴까지 보이고 영 끊는 것보단 지금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알겠어.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 봐. 남편은 서운한 눈치를 보내긴 했지만 딱 잘라 안 된다 싫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피하며 지냈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잘 해주었는지 따로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흘러 또다시 설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함께 갔으면 싶었는지 저에게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이번엔 말이야. 진짜 안 갈 거야? 우리 집 말이야. 제가 무어라 답을 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시모는 다짜고짜 해신탕, 갈비찜 등 명절과는 전혀 상관없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쭉 나열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들 만들 재료들 사가지고 일찍 좀 오거라. 그거 우리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명절에 좀 해서 싸줘야겠어. 음식도 해야 하니까 무조건 일찍 와. 이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고. 이미 음식을 나열할 때부터 이런 말을 예상했던 터라 스피커폰으로 전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굳어졌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쉬지 않고 저에게 짜증을 쏟아내고 있었죠. 우리 아들 성격도 좋아. 어떻게 너같이 시댁을 우습게 보는 애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나 같으면 당장 쫓아냈을 텐데. 하여튼 장 버우라고 한 거 잊지 말고 일찍 가서 윤서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그때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집어들더니 시모에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엄마, 집사람이 우리 집 식모야? 왜 재수 씨가 먹을 음식을 집사람 보고 하라고 해? 그렇게 먹이고 싶으면 엄마가 하던가. 그게 힘들면 사 먹이면 되잖아. 그리고 저번부터 우리 집사람 계속 무시하는데 그렇게 막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어디서 감히 집사람 편든다고 엄마한테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저 지원이보다 윤서가 더 바쁘고 귀한 집안 딸이니까 그만큼 대접해주는 것뿐이지. 도무지 말이 통할 생각이 없는 시모를 향해 남편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다 싶더니 이내 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굳어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랑 집사람 사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명절은 물론이고 엄마 생일 지방 경조사 때도 우린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더는 내 집사람 이딴 대우나 받게 하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한순간에 쌓인 분노가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이기에 참고 또 참으며 저와 시모의 관계를 개선해주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선을 결국 시모가 넘고야 말았고 남편은 저보다 먼저 결단을 내려준 것이었어요. 너 지금 여자 때문에 이 엄마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말로 집사람 마음을 난도질하는데 어쩌겠어? 나도 내 가족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귀한 둘째 며느리랑 잘 지내보세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앞으로는 시댁 일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아예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난 후 명절에 정말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자 동서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동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차례는 어떻게 한 것인지 분위기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시모 딴엔 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과 함께 자랑을 하려고 보낸 듯 했지만 조금도 부럽지 않더군요. 저는 곧장 사진을 삭제하고 친정에서 부모님,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울먹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며 불안정함이 가득 묻어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모는 동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시더라고요. 한참 만에 입을 여신 시모는 동서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2억을요. 그때 제 머릿속에 시모 생신날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서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먼저 제안했던 것.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저를 무시했던 것. 결국 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윤서가 연락이 안 돼. 한 달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기 바쁘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 찾아가 봤더니 글쎄 폐업했다더구나. 이걸 어쩌니? 내 2억 어떻게 해? 시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울부짖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진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저는 로펌으로 출근해서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서 이름으로 검색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표님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며 파일을 뒤적이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대표님이 3년 전에 동서의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을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중대한 의료사고였어요. 환자가 사망했고 동서는 합의금 5억을 주고 무마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문이 나서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그 이후로도 동서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병원을 3곳이나 옮겨다니며 일했지만 어디서든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을 차렸는데 경영 실패로 6개월 만에 폐업했더군요.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튄 기록까지 있었어요. 저는 동서의 재산 조회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압류된 재산이 수두룩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시모한테 받은 2억은 이미 빚 갚는데 다 쓴 것 같았어요. 그것도 일부만 갚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서의 빚이 아직도 5억 이상 남아있었고 채권자들이 시동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며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돈 나올 구멍은 전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모가 2억을 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동생도 빚더미 앉을 위기였고 자칫하면 제 남편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가 패닉에 빠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집안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친엄마는 어릴 때 진작 도망갔고 친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라
아예 연을 끊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예식장에서 본 부모라던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온 연기자들이었고요.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저도 남편도 그 어떤 말도 쉽사리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던 시모는 급하게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변호사 며느리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지원아, 좀 알아봤니? 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 변호사 며느리가 이럴 때 힘 좀 써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아니, 무조건 도와줘. 도와달란 말이야. 변호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변호사 며느리라고 하며 자신이 친 사고를 무조건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분명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말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생각 정리가 되자 시모의 말을 더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발을 매몰차게 뿌리치곤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저 같은 급낮은 며느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시모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을 한번 날려주곤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같은 사자라도 급이 다르다고. 변호사는 흔하다고. 의사인 동서는 귀한 손인데 저는 아무렇게나 일시켜도 되는 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 끊다시피 하기로 한 거 잊으셨나요? 동서랑 찍은 사진까지 보내면서 저랑 선 제대로 그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변호사 며느리라고 하면 제가 좋다고 도와드릴 거라 생각했냐고요. 한번 터져버린 울분은 좀처럼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시모에게 당했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시모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제가 반응이 없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지원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의사 집안이라는 거에 눈이 돌아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제 와서요. 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용서를 빈다고요? 이런다고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면 네 속이 좀 후련하겠어? 아니면 석고대저라도 올릴까? 그러면 되겠니? 시모는 울면서 계속 빌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약해지더군요. 시모가 무릎을 꿇고 비는 것도 그랬지만 남편의 표정이 마음에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씁쓸하기만 했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아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일어나겠니? 이렇게 계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시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서한테서 돈 돌려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미 재산도 다 압류됐고 신용불량자 상태예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가압류 신청하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액 회수는 어려울 거예요. 시모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서 볼게요. 저희 대표님도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어머님과 다시 잘 지내보겠다는 뜻이 아니란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받을 겁니다. 비용은 당연히 주긴 할 건데 계속 나랑 연 끊고 지내겠다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과 예전처럼은 지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조건이에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도 하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솔직히 저를 무시하던 지난 일을 생각하면 아예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시모가 우리에게 기대게 되는 건 더 싫었고 시모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만큼 잘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결국 시모를 돕게 되었어요. 저는 로펌 대표님과 함께 동서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어요. 수집한 증거들, 의료사고 기록, 병원 폐업 기록, 재산 압류 내역, 빚 독촉 기록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했어요. 대표님이 과거에 동서의 의료사고 피해자를 변호했던 경험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동서가 숨겨놓은 해외 계좌까지 찾아냈거든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동서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시모는 2억 중 1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절반은 건진 셈이었죠. 시모는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동서를 보며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거기에다 끝까지 뻔뻔하게 속은 사람이 잘못 아니냐며 큰소리 치던 동서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지라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시모는 그런 동서를 보며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법정에서 확인하게 된 거니까요. 변호 비용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시모도 흔쾌히 지급했고요. 그 후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어버렸어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시모는 지치지도 않는지 저의 마음을 풀어주려 갖은 애를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꽃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왔고 어떤 날엔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가기도 했죠. 돈은 다시 생겼지만 집안에 자랑거리던 의사 며느리도 사라지고 하나 남은 변호사 며느리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니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나도 한동안은 엄마랑 연락하지 않을 거야. 괜히 내가 마음 약하게 굴었다가 당신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일단 이렇게 지내면서 두고 보려고. 나는 나대로 잘 생각해서 행동할 테니까 당신은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알아서 해. 알겠지?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남편이란 존재가 참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아들 사진을 본 시모가 그때부터 더 자주, 더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지원아, 아무리 우리가 연을 끊고 살아도 손주는 내 핏줄이잖니.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마. 우리 손주만 좀 보고 살면 안 되겠니?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그래. 내가 너희 바쁠 때 애도 봐주고 얼마나 좋니? 딱 한 번이라고 해도 고민할까 말까인데 저와의 연은 끊고 지내도 제 아들 얼굴을 쭉 보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용납이 되지 않아 영까지 끊고 사는 시모를 굳이 제 아들이 보고 살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연락을 해오던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며 손자를 보여달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시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줘봐. 우리 손자 좀 보여줘.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살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저는 아들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고 가. 이러다 애 놀라겠어. 아들, 너도 엄마 보고 가라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려무나.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면 됐지.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쥐죽은 듯이 있어야 해.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이 절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 상상대로 남편은 많이 화가 난 듯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자신의 뜻을 시모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반성한다는 사람 모습이야? 그리고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엄마가 판단해? 집사람은 아직 엄마 용서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쭉 엄마 보고 살 생각 없어. 나도 오늘 엄마 모습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야. 그러면 너는 나한테 우리 손자 보여주려고 했단 거야? 엄마가 잠자코 기다렸으면 내가 집사람 설득해서 한 번은 보여줬겠지. 그런데 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괜히 보여줬다가 더 큰 일만 생기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포기하고 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니까 누구도 엄마가 생각 말고 말이야. 아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 엄마가 이번엔 너희 연락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니, 이젠 기회는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시모는 끝까지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돌려보내더군요. 그 후 저희는 이사를 해버렸고 따로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새집과 새로운 동네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시모가 찾아올 거란 불안감도 사라져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은 얼마 전 돌잔치를 했는데요. 크게 하지 않고 친정에서 가족끼리 소소하게 치렀어요. 당연히 시모에게는 알리지 않았고요. 저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도 시모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저에게는 시댁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시모가 떠오르긴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건 어떠실까?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왕래하고 지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180도 바뀌는 사람이라 연까지 끊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 아들의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절대 좋은 사람도 할머니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을 끊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제 일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거 없이 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더라도요. 만약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찬 세상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면 그걸 그냥 견디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